네, 정보보호 관리 기본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보호 정책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사정책입니다. 전사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기업의 최고 관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보보호 쪽에서 최고관리자라고 하면 CISO라고 해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최고 책임 관리자가 되고요. 그런 분들이 전사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전사정책에는 기업의 최상위 수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적용 범위, 관리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지향 정책입니다. 특정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정책.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뉴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이다. 네. 그렇게 되면 침해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침해 사고가 발생을 여러 유형별로 발생할 수가 있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도 유기적으로 개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이 쉽고 자주 변경이 가능한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침해 사고 유형별로 문제를 또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침해 사고 대응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또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침해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침해 사고 대응 구성 요소,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등이 그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스템 지향 정책입니다. 세부 사항에 맞추어 특정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정책을 기술한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보안 시스템 관리 지침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지침이라든가 이런 특정 기업 내의 중요한 시스템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정책을 각각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지향 정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보안 목적과 규칙, 시스템 지향 정책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원칙입니다. 정보보호 정책을 개발할 때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향후에 정보보호 정책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정책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 아래의 원칙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을 개발할 때는 정보보호 담당자나 IT 부서 편에서 개발하면 사용자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발할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도덕적 판단 기준, 또 사회적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법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책, 우리 회사의 규정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네,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바탕에서 개발되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인 규제 등 요구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향후에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어서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고려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만들면 아주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가지고 정보보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약하면 정보보호 활동 자체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항목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등 경영진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의 방향, 조직의 정보보호 목적 범위 책임,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네, 이 세 가지는 최상위 정책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상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행 주체,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정보보호 지침, 절차, 매뉴얼 등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최상위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 하위에는 이런 세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지침, 절차, 매뉴얼들이 함께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네, 앞선 시간에도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이죠. 법적 요구사항, 법령을 지키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보보호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은 기업의 관리 체계의 헌법과 같은 존재다. 네, 그 나라에도 우리가 법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기업의 헌법과 같은 존재인 정책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 기업 구성원들, 즉 임직원들이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회사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잘못을 하거나 해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어떤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라. 자,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지 않으면 정보 보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왜? 어떤 정보가 얼마큼 위험한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대응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책을 아무리 우리가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그 조직에서 정책으로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자,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조직의 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교재를 보면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조직 정책을 명시한다. 정보보호 정의, 목적, 적용 법인, 또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인 정보보호 중요성, 사업 전략 및 목적에 따른 정보보호의 목표를 지지하는 경영진의 의사, 기술.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조직의 정책을 명시한다. 그래서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 중요하게 명기해야 될 부분이 경영진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정보보호의 정의라든가 목적, 적용 범위, 경영진의 의사, 기술, 여러가지 조직에게 중요한 정책 개발 원칙, 표준 및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시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반영된 정보보호의 관리에 대한 조직 정책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 문서에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적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임직원들이 일반적인 현업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보보호 정책 문서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조직 정책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 문서에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 정책을 누가 수립한다고 했습니까? 네,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립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경영진이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문서에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책을 반영을 하고 운영하는데 하는 어떤 일련의 계획과 방법, 이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계적인 정보보호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보호를 또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반영하기 위한 어떤 정형화된 절차,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한다. 자, 기업은, 조직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윤 추구, 기업이 발전을 하고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비용의 효과성이 없는 보안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비용을 들였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보안에 관심을 둬야 한다. 결국은 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수행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보안을
해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들도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가지고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이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보안에 관심. 네, 결국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수행하는 것도, 이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 정책의 목표, 또 회사 조직의 목표에 맞춰서 이 정책에 있는 내용들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교육과 공부를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과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보호의 의미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너무 보호를 해버리면 정보를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라는 것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정보 공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 사이 이 정책을 적용하는 데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 활동을 조직 문화로 정착한다. 결국은 우리 사용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게 하나의 조직의 문화로 정착할 때 진정한 정보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보 관리 전략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정보 보호를 하고 보안을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기업이 살아남고 또 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정보 관리 전략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자는 조직 내 정보보호를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보호라는 것은 조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평소에 자유롭게 활용하다가 정보보호 정책을 딱 만나면 정보를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보 관리자는 그 조직에서 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 다음은 경영진과 정보보호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촉진자와 거의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경영진뿐만 아니고 임직원과도 정보보호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야 하고요. 정보보호가 일어나면 이 경영진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호체계를 이해시키고 또 본인도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사고 났는데 그걸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경영진은. 하지만 이 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들,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승인자 이런 것들은 경영진의 몫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정보보호 계획은 전략적 계획 수립에서 출발한다. 전략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형화된 계획이다, 프로세스다, 절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계획은 어떤 전략 없이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정보보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계획과 절차 하에서 계획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업의 전략 목표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보호도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기업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지 않는 정보보호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 현재의 전략 수립보다는 향후 조직이 처할 환경, 미래의 환경이죠. 그리고 기술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조직이 정보 보호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정보보호 조직에 속해지가 있고 정보보호 관련 일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 등에서 조직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보보호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 뭐 부장이나 과장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임원, 만약 임원이 없다면 누가 해야 할까요? 예, 대표이사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다? 법률이죠. 그래서 정보보호 책임자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된다. 즉, 정책을 만들고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보보호 취약점을 분석, 평가, 개선해야 되고, 치매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하고 보안 조치 설계 구현, 또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서버의 적합성 검토, 이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행, 즉, 그 조직의 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업무, 모든 정책 수행은 정보보호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며,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보호 책임자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안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적 보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임직원, 조직의 임직원이 자기가 해야 될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죠. 여기 직무기술서에는 정보보안 관점에서의 직무기술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직원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 고용되는 시점, 또 재직 단계, 또 퇴직 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용 계약서를 적으면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판을 줘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 회사가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평판을 조회해서 이 사람이 평판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정보를 누출시킨 사례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정보에 관한,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맡기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배경을 조사해야 된다. 사실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배경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력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력서가 허위일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특히 보안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입니다. 퇴직에는 자기가 어떤 바라는 미래가 있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아주 우호적인 퇴직과 또 우리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우리 회사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퇴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약간 우리는 적대적 퇴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적대적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특수 권한을 보유한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조직에서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적 보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보보호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보호 인식이라는 것은 아까 조직의 정보보호 문화로 정착한다 하는 것과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려고 하면 경영진의 지원이 확보돼야 된다. 자, 경영진의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투자죠.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도 돈이 들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지 여러 가지 뭐 보안 솔루션도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보안에 관련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경영진의 지원 없이는 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자,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에 정보를 다루고 있는 여러 관련 부서들, 또 우리 예를 개인정보라고 하면 고객, 센터들, 아니면 우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인사과 이런 쪽, 또 마케팅하는 마케팅 관련 부서,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정보 보호를 하는 조직은 이 이해관계자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만이 이 정보보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즉, 정보보호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보보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정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보 보호를 현재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정보 보호가 지금 정보 보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해야지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전에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뭐 인적 또 물적 이런 그 요소들이 투자가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 보호 수준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 마련이 중요하다. 또 정보 보호 인식 프로그램 개발, 정보 보호에 관련된 임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모의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조직의 정보보호 인식을 개선시키고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정보보호 인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란 보안 관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론 또는 구조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보관리 활동이라는 것은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까 정보보호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고 했죠? 전략이라고 했죠. 그런 전략을 세워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 또 구조적인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관한 경영 시스템으로 이거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위험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PDCA 사이클 기반으로 실행한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PDCA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은 정보 보호에 국한된 게 아니고 국제 인정인 ISO 국제 표준 인증이라고 하죠. 여기 PDCA라고 하는 사이클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PDCA라는 것은 P는 플랜을 의미하고 있고요. D는 do, 실행, C는 체크, 점검, A는 act라고 해서 점검을 통해 나온 개선점을 반영하는 것, 이 네 가지가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DCA는 프로세서 접근 방법을 적용하며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업무 프로세서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이들 일련의 프로세서를 시스템으로 적용, 운영,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DCA는 프로세서 접근 방법을 적용하며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이들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적용해 운영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PDCA는 프로세서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계획과 실행을 하면 일이 수행이 되죠. 수행이 됐는데 그게 이 실행이 앞에 계획을 세운 것만큼 잘 실행되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잘 실행되었을 수도 있고 또 미흡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흡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올 것이고요. 그 개선점을 다시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다시 반영하고 이런 걸 갖다가 무한 루프로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 이걸 바로 PDCA이다. 그래서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PDCA 사이클로 돌리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ISMS-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MS-P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정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전에는 과기정통부의 ISMS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안부의 PIMS 이 두 가지 관리체계가 인정이 있었는데요. ISMS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PIMS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입니다. 이 두 개는 거의 한 70% 정도가 유사한 인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내용을 통합하여 ISMS-P로 공동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통 표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사실 국내 표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IS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ISO 27001 국제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이 우리나라 국내 표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MS-P는 국제적인 인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관리체계를 보정하는 그런 인정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요 마크가, 두 개 마크가 다 관리체계 인정 마크인데요. ISMS-P 인정 마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정 마크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모두 인정을 받은 거고요. ISMS
마크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도 사실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정보관리체계는 의무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정체계는 아니다 보니까 ISMS 의무 인정 대상이 되면 P는 굳이 안 받는 회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없으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정을 받은 회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SMS-P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SMS-P는 4단계 관리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반 마련, 위험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책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보호대책은 ISMS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은 여기 있는 P에, 즉 개인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방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단계 프로세스는 아까 IMSP 프레임워크에서 설명했던 관리체계 기반, 또 위험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단계 프로세스는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이라는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MS-P 통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 항목이라는 것은 ISMS-P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MS-P는 위험 단계가 관리 단계가 끝나고 나면 통제 항목에 나와 있는 정보 보호 대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고 나면 이 정보 보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계획에 따라서 정보 보호 대책을 구현하게 됩니다. 정보 보호 대책은 조직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 처리 전략을 선택하여 통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 우리가 이것을 Degree of Assurance라고 해서 DOA라고 부르고요. 위험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정보보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 처리 전략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수용, 감소, 회피, 증가가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에 이 정도는 우리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이야 라고 하면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사소한 위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겠다는 거고요. 감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험을 감소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한다든가 정보 보호 모의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위험의 수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 하는 게 감소고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놔두니까 외부로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해킹이 위험하니까 홈페이지를 아예 없애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피 전략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홈페이지가 있으나 마나 하는 회사면 차라리 홈페이지가 없는 게 위험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가입니다. 전가는 나한테 오는 위험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즉,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험해도 이게 위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저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면 보험사에다가 그 위험을 전가시키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위험 처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처리 전략을 선택해서 이 통제 항목을 적용하는 거고요. 정보보호 대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과 예산, 일정을 고려해서 정보보호 대책은 적절한 관리 조치와 우선순위에 의해 구현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위험 관리를 해보면 위험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거의 위험이 미비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우리 조직의 어떤 경영 목표에 저해하는 큰 위험들, 이런 위험들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감소시킬 건지, 회피할 건지, 전가할 건지, 아니면 수용할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SMS-P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대한 통제 항목도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즉 수집하고 보유하고 제공하기까지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각 단계별로 보호 조치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 수집 시 보호 조치, 보유 이용 시 보호 조치, 또 제공 시 보호 조치, 받기 시 보호 조치, 더불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현재 5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 체계인 ISO 2700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IS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ISO 27001은 원래 BS 779에서 발전한 것인데요. 이 BS 인증은 영국의 인증입니다. 모범 사례는 BS 7799 파트 1으로 인증 기준은 BS 7799 파트 2로 나누게 됐는데요. 파트 1은 ISO 17799로 먼저 국제 인증이 되었고요. 인증 기준인 BS 7799 파트 2가 뒤이어서 ISO 27001 국제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SO 27001 통제 항목 및 내용입니다. ISO 27001 통제 항목은요, 여기 교재에 있는 57페이지에 있는 통제 항목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교재에는 ISO 27001 통제 항목 및 내용은 국내 표준 모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국내 ISMS-P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구현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국제 ISO 27001이 훨씬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 인정이 되었고요. 그게 국내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내 ISMS-P는 국제 ISO 27001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국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ISMS-P가 ISO 27001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인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ISMS-P를 인증 심사를 받을 때도 그 기업이 만약에 ISO 27001을 받았다고 하면 중복되는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그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ISO 27001이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인정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SMS-P를 구축할 때도
ISO 27001 통제 항목을 참고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정보보호 관리 기본에서 정책 부분과 국제표준 네, 인정, ISMS, ISO 27001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보보호 법규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